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나는 시간 진짜 합니다. 혼쭐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 오늘 뭐부터 할 거냐면요. 네. 연금 개혁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앞서 저 일부 인터뷰 시간에도 풀어봤는데 요게 이제 여야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얘기는 싹 빼고 기름기 쫙 빼고 담백하게 오늘은 경제 이슈로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요 연금 개혁 문제를 짚어볼게요. 일단 이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대로 가면 연금이 고갈될 거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수입의 반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된다. 네. 국민연금 보험료 이 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라는 걸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예. 근데 지난해 계산해 봤더니 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해진 거죠. 쉽게 예. 말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요. 예. 사실 이거 연금 개혁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미루다가 이제 진짜로 할 시점이 이제 온 거죠. 일단은 오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네. 모수개혁이란 말이 있고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있고 모수개혁에서는 보험료율 있고 소득대체율 얘기 있거든요. 네. 그거가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소득 대체율은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의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소득대체율은 45%다. 그럼 그렇죠. 제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었으면 45만 원 받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게 될 금액이 바로 소득 대체율이고요. 거. 보험료는. 보험료율은 쉽게 말해서 내는 금액이죠. 예. 그래서 내 소득의 몇 프로를 내느냐. 그게 보험료율입니다. 그러면 보험료율이 10%면 내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내는 거. 근데 10만 원 중에서 직장에서 예. 50%를 내주니까 이제 5만 원 납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거는 네. 더 내고 덜 받는 거죠. 국민연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내고 지금 더 내고 나중에 좀 덜 받자. 그렇죠. 요 숫자 조정하는 게 모수개혁이라는 거고. 그렇죠. 구조개혁은 뭡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개혁을 좀 해보자. 그래서 큰 틀에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좀 쉽진 않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됐는데 예. 이제 오랫동안 도입됐고 이 제도가 안착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개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연금, 그렇죠. 사학연금의 통합 문제, 그렇죠. 기초연금과의 통합 문제 이런 거. 맞습니다. 나중에 돈이 없어지면은 누가 할 건가? 누가 줄 거냐. 세금으로 충당할 거냐? 그런 아니면 뭐 예.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연금 개혁이 필요한 게 국민연금 고갈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보험료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현재 9% 수준인데 예. OECD 평균이 18%여서 넘어서 두 배가 안 돼. 그러니까 훨씬 적고요. 예. 50% 정도 수준이고 사실 이게 보험료율이 1988년 그러니까 1998년도에 이게 도입되는데 이 보험료율이 재정 변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까 사실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율이 너무 낮고 예.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받을 사람 많아진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금 봉착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보니까 보험료율은 지금 높이기로 합의가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합의가 한 거고. 그렇죠. 소득대체율 1% 차이인데 네. 그거 한다 하더라도 고갈 시점을 한 9년 늦출 뿐이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고갈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시점만 좀 늦출 뿐이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다가올수록 또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예.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혁이라는 거. 네. 뭐 예를 들면 기초연금과 통합한다. 일반 공적 사학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과 통합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해관계 좀 워낙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저는 결국엔 이 핵심은 뭐냐면 소득 안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령 세대가 돼도 일종의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연금뿐만 그러니까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예. 민간 연금의 확충. 예. 그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한국의 가계에서 높은 부동산 비중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다루어야 된다.
단순히 공적연금을 많이 내고 뭐 더 받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예. 구조적으로 큰 방향성의 개혁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국민연금 물론 뭐 민감한 개별 사적연금도 있고 네. 뭐 부동산 많이 가지신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국민연금만 놓고 봤을 때 네. 결국 그거잖아요. 2025년,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저 연금 받으신 분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못 받게 된다. 그렇죠. 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미래 세대하고 현 세대와의 어떤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불평등, 부조리 이런 건데 대통령실에서도 청년 세대에게 물어봐야 된다. 연금 개혁 요 얘기 하는데 네. 앞서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네. KDI에서 네. 국민연금을 구연금, 신연금으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 네. 요거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그냥 얼핏 봤을 때 좀 약간 신박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구연금은 지금대로 하고 네. 앞으로 자라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연금 제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따로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주머니를 따로 찾아. 예. 예, 그래서 따로 계상하고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거는 예. 여기서 이제 충당하거나 아니면 세금에서 보충해 주겠다. 구연금은. 예. 신연금은 뭐냐면 운영을 잘해서 예. 내가 내는 것만큼 잘 받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보자. 이거 희석되는 순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그럼 그 얘기는 네. 구연금은 80년대부터 시작된 거라서 네. 어차피 지금 너무 손대기 너무 힘들어졌으니 그렇죠.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새로운 연금제도 다시 만들어서 그렇죠. 그건 다시 가동하자. 그렇죠. 요거죠. 그렇죠. 지금 구연금은 이대로 놔두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방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박하고 네. 뭐 정치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뭐냐면 네. 구연금이 만약에 고갈되고 연금이 네. 쉽게 말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예. 세금으로 충당해 줘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그 세금은 어디서 올 겁니까? 신연금의 대상이 되는 미래 세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네.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이렇게 여론이라든가 방향성을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장점은 없어요.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머니를 따로 차니까 세대 간의 이 갈등 요건 좀 줄일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손실 나는지. 예. 사실 이렇게 안 하면 희석이 돼 버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나누면 청년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아니 내가 월급의 반을 저 국민연금으로 내 가지고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매겨 살려고 나는 나중에 못 받네. 이런 불만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점이 그냥 단순하게 감정 차원이 아니라 네. 연금이라든지 세금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는 사람의 뭐랄까 이게 납부 의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하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신연금과 구연금을 나누면 일종의 신세대들이 연금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생각을 갖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 이거는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당장 우리나라 주식시장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 이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는 거하고 나가는 지출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언제 2030년이 되면요. 들어오는 금액이 적게 돼요. 그러면 나가는 금액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된다고요. 그동안 투자한 자산을. 그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팔 수밖에 없다.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들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이 큰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와, 그럼 국민연금이 가지고 우리나라 저 대기업들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 야, 그 쓰나미인데 그냥. 근데 여기서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요? 뭐냐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 파는 게 더 의미가 있지.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 파는 것보다 그래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대체 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자산이 많거든요. 해외 국민연금이? 부동산이라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죠. 대신 확신한 건 뭐냐면 이대로 가면 2030년부터 이제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된다. 네. 연금이 그동안 자산을 계속 사고 운영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는 것도 굉장히 잘 해야겠죠. 근데 좀 걱정은 덜었는데 좀 약간 슬픈 얘기기도 해요. 아니 국민연금이 현금화 시키려면 삼성전자 주식 팔아서 뭐 하겠어요? 애플이나 엔디비아 팔아야지. 요 얘기는 애플이나 엔디비아는 막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올랐다 이 얘기니까. 그래서 그게 연관돼서 우울하다. 저희가 한국 네. 주식을 오르게 하는 네, 그런 밸류 프로그램. 그렇죠. 그런 걸 잘 해야겠죠. 그래서 네. 굳이 우리가 그걸 안 팔아도 계속 좋고 네. 많이 오른 미국 주식 팔자. 알겠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들 해요. 지금이 미래를 바꿀 골든타임이다. 지금 놓치면 이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힘들어도 지금이라도 꼭 손 대야 돼라는 얘기를 일부 전문가들 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 앵커님 이 국민연금 개혁은요. 예. 언제나 골든타임이었어요. 그 골든타임 항상 놓쳐왔거든요. 대선 때마다 나오긴 해요. 후보들 사이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기간이 이제 임박해 오잖아요.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꼭 개혁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맞서서 변화를 추구해야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불만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누구든지 사실 이해 충돌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 얘기, 반도체 얘기 해볼게요. 우리나라 주식보다 이제 미국 주식 먼저 얘기해보죠. 네. 오늘 아침에 신문에 그 얘기 났더라고요. 엔디비아가 네. 1000dB하다. 아니 왜냐면 저는 엔디비아를 언제 알았냐면 이 노트북에 보면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앞에. 네네. 엔디비아 그 초록색 스티커 붙어 있거든요. 오.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나 보다. 네네. 옛날에 뭐 마이크론도 붙어 있고 인텔도 붙어 있고 막 이랬으니까 네네. 그런가 보다. 그런데 네네. 이 엔디비아가 네. 뭐 지금 $1000 넘었다. 네. 2019년에 비해서 30배가 올랐다. 5년 만에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미국 저 주식시장에서 3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2015년 만에. 엄청나죠. 엄청나네. 네, 네. 타임머신 없나? 19년으로 가고 싶네. 네. 30배. 이거는 왜 그렇게 오른 거예요, 엔비디아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일종의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네, 엔디비아가 아니라 엔비디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예. V가 표현다는 거. 네, V입니다. V. 네. 그래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매출 총 이익률이요. 78%예요. 전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00만 원 팔아가지고 78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리 아니야 이거? 아니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고 네. 뭐랄까 그 매출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78%요? 충격적이죠. 너무 아니 왜냐면 야 이거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합법적인 장사 중에서 예전에 후추 장사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대항해 시대 때 후추 네, 무역. 네, 이거 네. 그거에 버금가는 78%면 근데 거기는 후추까지는 안 가나? 후추 무역하면서 리스크가 컸잖아요. 아 그죠. 예, 가다가 뭐 배도 침몰하고. 네.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는 그 리스크도 없는데 78이면 이거 가만 앉아서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후추보다 제품을. 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18% 증가하고 네. 이익도 크게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랐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당 $1000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냉면 부담하겠고. 네, 그래서 액면 분할을 10분의 1도 주식 분할하겠다 예. 발표를 했고 6월 7일 이후로 드디어 엔비디아 주식이 액면가로는 싸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싸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참 주가 좋을 때 액면 부담한 건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좀 더 뭐랄까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쉬워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하기 쉬워져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데는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거의 뭐 독점적 지위나 마찬가지야 뭐 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엔비디아 요 훈풍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세다. 네.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40% 상승했고요. 장중에만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만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네. 주가가 올라가면 왜 SK하이닉스가 오르냐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고대형 메모리를 사실은 납품하고 있는데 일종의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네. 4세대 HB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고대역 반도체 부분 메모리 분야를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니까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면 네.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좋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은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 HBM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거 잘 안 되고 있다. 테스트 해봤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이터가 발표를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한 3% 이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 화면에 SK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가 나가는데 완전 딱 반대죠. 보기도 다르네. 네, 완전 SK 하이닉스는 약간 우상향
방향인데 네. 삼성전자는 급격한 약간 우하향 네. 뭐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조금 높지는 않다. 그런 그런데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이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가 필요하잖아요. 이 제품을 살까 말까 해서 일단은 테스트 중에서 샘플을 제공해서 같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이 뉴스도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네. 구원투수를 불렀다. 전영현 부회장 네. 긴급 투입했다. 네. 소방수를 투입했다. 충격요법을 썼다. 뭐 이런 경제지 기사가 쫙 있더라고요. 네. 이 사람 누구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어쨌든 반도체 분야에서 일했던 기술통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언론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기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됐다는 건 저는 중요한 신호라고 봐요. 뭐냐면 어떤 신호냐면 일종의 경고 내지 네. 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인사철이 아닌데도 수장을 바꾼 건 네.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제 저돌적으로 뭔가를 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저는 그런 신호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계 경제 얘기 좀 해보죠. 기업 경제 얘기했으니까 1분기 가구의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이다. 이건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그러니까 하락폭이 최대인 거예요. 하락폭이 최대. 네. 그래서 명목임금은 오르고 있는데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한때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오르지 않는 거는 남편 월급이랑 아이 성적뿐이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들도 막 한때 있었어요. 저 지금 보면 근데 그것처럼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물가는 올라서 내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평균 소득을 보면 1년 전보다 1.4%는 늘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 이상이니까 그렇게 보면 내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오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그리고 실질 소득이 사실은 감소한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만에 최대 감소 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조는 앞으로도 더 상당 부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좀 계속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잡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 뭐 이 기조는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제가 슬퍼서 그런지 목이 자꾸 슬프죠. 네, 슬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큰 흐름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명목임금이 그거보다 높게 올라서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그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만 명목임금이 더 많이 올라서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부담이 뭐냐면 또 물가가 오르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억누르는 그런 정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목임금이 올라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그래야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는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절대 물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김밥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상승률이 둔화되려면 역설적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오는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크게 상승하는 구간은 어디서 나오냐면 명목임금이 크게 인상되는 구간에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요? 뭐 정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목임금이 오르는 구간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물가 역설적으로 물가 안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미국은 그래도 그게 되고 있다. 명목임금이 오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자, 요거 잠깐 안타까운 상황인데 계속 또 하면 더 계속 안타까워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네. 자, 혼쭐경제였습니다.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